파면 21일 만에 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직후 화장을 지우고 머리도 풀었습니다. 구치소에선 대통령님이란 호칭 대신 수인 번호로 불리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10.57제곱미터 규모의 독방에 임시 수감됐습니다. 최순실 씨가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한솥밥을 먹게 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치소로 가서 출장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중순 이전에 기소할 방침입니다. 대통령님이 구해주는 것 같습니다. 삼성동 자택 앞을 지키던 지지자 100여 명은 오늘 새벽 서울구치소로 몰려들었습니다. 지지자들의 집회는 오후까지 이어졌고 자택 앞은 모처럼 한산해졌습니다. 세월호가 마지막 항해를 시작해 목포 신항에 도착했습니다. 참사 1080일 만입니다. 세월호의 마지막 항해를 근접 취재했습니다. 반 잠수선에 올린 세월호를 초근접거리에서 촬영한 영상을 S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선체 곳곳에 금이 가 있고 작업을 위해 뚫어놓은 구멍엔 유실 방지망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홈의 객실 부분은 뭉개진 상태에서 그대로 다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 세월호가 돌아온 오늘은 수학여행을 떠났던 단원고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로 했던 금요일입니다. 저희 애들이 오늘 수학여행 갔다가 한 6시쯤이면 집에 다 돌아올 시간이죠. 근데 우연치 않게 또 오늘 금요일이고 그렇게 됐네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가족들은 아직 동거차도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7살 자퇴생이 구속됐습니다. 살해 이유를 물었더니 꿈인 줄 알았다고 답하는 등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는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홍 후보는 좌파 집권을 막는 보수 대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구치소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표정은 지쳐 보였습니다. 파면 이후 유일한 특권이었던 경호 경비가 사라진 순간 그보다 더 엄한 경비에 에워싸이게 됐습니다. 이제 대통령님 대신에 수인번호 503으로 불립니다. 우리 정치사에는 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오점이 또 한 번 찍히게 됐습니다. 먼저 이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역대 최장 기록인 8시간 40분간의 영장 심사 신문을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친 표정으로 법원을 나왔습니다. 차량 뒷좌석 검찰 수사관 사이에 앉아 검찰청사로 이동한 뒤 밤새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7시간 반이 지난 오늘 새벽 3시 3분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벽 4시 29분 박 전 대통령은 피곤한 표정으로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검찰 호송 차량에 두 여성 수사관 사이에 앉은 박 전 대통령은 화장을 지운 초췌한 얼굴에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까지 푼 모습이었습니다. 영장 발부 직후 중앙지검 10층 조사실에서 1시간 반가량 변호사를 접견하면서 스스로 화장도 지우고 머리핀도 뽑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검찰 출발 16분 만에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구치소 앞엔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지만 이번엔 창밖으로 손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2017년 3월 31일 새벽은 대통령 임기를 마치지 못한 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날입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재판부가 밝힌 구속 사유 가운데 눈에 띄는 게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변호인단이 불구속을 요구하는 근거로 든 게 바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건데 재판부는 반대로 본 겁니다.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8시간 40분에 걸친 역대 최장 신문을 거친 만큼 구속 여부 결정도 늦어지리라는 게 대체적 예상이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우 7시간 반의 신문 뒤에 새벽 5시 40분쯤 영장 발부 결정이 난 만큼 이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결단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그만큼 구속이 필요한 사유가 분명했다는 뜻입니다. 강 판사는 특히 증거인멸 우려 부분을 따로 적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신문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완전히 엮은 것이라는 이전 주장을 그대로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증거인멸이 이루어졌다면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었습니다. 안종범, 차은택, 김종 피고인 등이 대통령의 지시를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의 태도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입니다. 더구나 친박계 의원들이 대거 따를 정도로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도 증거 조작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으로 수인번호 503번을 받았습니다. 임시 독방에 들어갔는데 여기가 한미 행정협정을 위반한 미군 사범을 가두던 방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을 수용할 독방은 지금 개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병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인 번호는 503번입니다. 구속기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이름 대신 503번으로 불리게 됩니다. 수감된 곳은 약 10.57제곱미터 규모의 독방인데 과거 소파, 한미 행정협정을 위반한 사범, 즉 미군을 가두던 곳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57제곱미터 크기인 일반 독방보다 넓습니다. 문을 열면 방 정면엔 TV와 접이식 매트리스 그리고 책상이 있습니다. 뒤쪽엔 세면대와 변기가 놓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독방에 2에서 3주 정도만 임시로 머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구치소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혼거실, 즉 여러 명을 함께 수용하는 시설 가운데 하나를 독거실, 즉 독방으로 개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치소 측은 공사를 마치는 대로 박 전 대통령을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보안이나 경호 문제를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의 동선도 고립시킬 예정입니다. 과거 구속됐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별도 건물에 특수 독방을 만들어 수감했습니다. 다만 교정당국은 특혜 시비만큼은 차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두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우대는 받지 못할 전망입니다. 저희가 처우는 모두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매 끼니 땐 1,440원짜리 식사가 나오는데 오늘 저녁엔 시금치 된장국과 두부조림 등이 제공됐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이 있는데 고위급 거물들이 주로 수감됐던 곳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수감됐었고 재벌 총수 중에는 최태원 SK 회장 그리고 이재현 CJ 회장이 거쳐갔습니다. 지금은 최순실 씨를 비롯한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이 대부분 수감돼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새벽 4시 45분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곧바로 건강검진 등 입소 절차를 거친 뒤 여성들이 수용된 건물에 있는 1층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이 건물엔 40년 지기인 최순실 씨가 수용돼 있습니다. 우연히 마주치거나 같은 호송차를 이용할 가능성이 생긴 셈입니다. 다만 두 사람이 공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규정상 두 사람의 대화나 접촉은 엄격히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구치소에는 이 밖에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이 수용돼 있습니다. 특히 여성 수용 건물에 있는 조윤선 전 장관은 1층에 수용된 박 전 대통령과 접촉을 피하도록 원래 1층이었던 방을 2층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정당국은 최순실 씨를 아예 남부구치소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부구치소에도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여럿 있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국정농단 주역들의 어색한 동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서 신속하게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나오는 게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구치소 출장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를 최대 20일 더 조사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 19일까지는 박 전 대통령 조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다만 다음 달 17일부터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검찰이 그 전까지 기소를 마무리하기 위해 수사를 서두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당장 이번 주말에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 나서기보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주고 협조를 유도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아울러 조사 장소에 있어서도 여러 고려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일단 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한 뒤 응하지 않으면 출장 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외부 노출을 꺼릴 가능성이 있는 데다 검찰청사로 이동 중에 다시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 협조를 받아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구속 당시 교도소 구치소에서 출장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어제 영장심사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한 유영하 변호사는 오늘 접견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이제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발빠르게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네, 법조팀 이한석 기자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 관련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한석 기자. 네. 수감 생활 중에서 뭐가 제일 힘들다고 그럽니까, 일반적으로? 수감됐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들어가면 일단 3번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네. 신체 검사 받을 때 옷을 다 벗고 받잖아요. 비참함에 눈물이 나고, 수의 입으면 야 내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구나 이런 박탈감에도 눈물이 나고, 또 일식 3찬이 나오는데 뭐 밥이 맛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첫 술을 뜰 때 서러움과 외로움 때문에 감정이 복받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건 박 전 대통령 갇혀 있지 않습니까? 네. 갇혀 있다는 두려움이 가장 공포스러울 겁니다. 자, 구치소 쪽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한 모양인데 어떨까 모르겠네요. 일반적으로는 사회 저명 인사들이 들어오면 뭐 수인 번호가 아니라 직함을 불러주거나 아니면 네. 이름을 불러주기도 하고 또 차도 한 잔 주면서 또 위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마저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들어가면 모든 걸 다 혼자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빨래도 혼자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설거지도 직접 해야 됩니다. 일어나서 누울 때까지 모든 걸 다 혼자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박 전 대통령 대단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 일상 말고 구치소에서 보통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까? 6시에 일어나서 8시에 자고요. 네. 또 3번 식사 시간, 그리고 30분 정도의 운동 시간을 제외하면 네. 주로 이제 방에만 머뭅니다. 근데 말동무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박 전 대통령 독방 아닙니까? 네. 뭐 TV, 라디오 이 정도 듣는 것 외에는 딱히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주는데 이거 아껴 써야 되고요. 샤워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합니다. 그리고 미용 도구가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염색도 안 되고 또 색조 화장도 불가능한 거죠. 네. 여기서 여성들이 그래서 좀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누군가 옥바라지라도 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박 전 대통령은 이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입니다. 그래서 네. 미결수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 접견권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 접견실에서 아마 대부분의 시간을 변호인들과 함께 재판 전략을 짜는 것에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구속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짚어보면 박 전 대통령이 내놓은 수습책들은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기는커녕 불에 기름을 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고비마다 오판이 잇따랐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첫 대국민 사과는 전격적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최순실 씨 소유라는 태블릿 PC가 보도된 바로 다음 날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의 개입을 시인했습니다.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병우, 안종범 수석 등 수석 비서관과 정호성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잘라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최 씨의 국정 개입 정황은 광범위하게 포착됐습니다. 1차 담화는 거짓 고백이 됐고 대통령이 물러나라는 여론은 높아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거취에 대해선 입을 닫고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내치를 국무총리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이선 후퇴하라는 절충안이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2차 대국민 담화에서 이선 후퇴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대신 검찰과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특검이 공정하지 않다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촛불 집회는 거세지고 탄핵하라는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그러자 3차 담화에 나서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긴다는 모호한 말만 했습니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당 의원들까지 가세해 탄핵 소추하지는 않을 거란 오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꼼수 사퇴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12월 9일 탄핵 소추안은 가결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인단과 참모들로부터 파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만장일치 파면이었습니다. 결국 전직 대통령이 돼서야 검찰 조사를 받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원 영장 실질 심사도 받았지만 구속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SBS 한승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볼 때 이 사진 석 장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서 청와대에 들어가 이렇게 가족 사진을 찍곤 했지만 부모 모두 흉탄에 이른 비운의 영예가 됐고 정치에 입문해서 대통령 자리에 올랐지만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파면된 첫 대통령, 이런 오명을 얻고 구속까지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굴곡진 인생사를 정리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11살 때부터 청와대 생활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머니에 이어 아버지마저 총탄에 이르면서 긴 은둔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의 두 영예는 16년간 살던 청와대를 떠나 신당동 옛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정치 인생은 1998년 국회 입성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깨끗하고 바른 정치, 국민과 아픔을 같이 하는 정치. 차떼기 사건으로 한나라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당대표를 맡았고 당시 모든 선거에서 승리해 선거의 여왕이란 별명도 얻었습니다. 2006년엔 면도칼 테러를 당하고도 지방선거를 챙기며 여론을 움직였습니다. 2007년 대선 도전엔 실패했지만 2012년에 재도전해 첫 여성 대통령이 됐습니다. 33년 만에 다시 시작한 청와대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잇따른 인사사고와 불통 논란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세월호 참사 땐 위기관리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지지율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했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3차례나 했지만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촛불 집회 규모만 더 커질 뿐 민심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탄핵 소추에 이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과 법원에 나가 결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영어의 몸이 되면서 19년 정치 인생도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SBS 이승재입니다. 서울구치소 앞에는 새벽부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구속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집회를 종일 이어갔습니다. 긴장도 계속됐습니다. 이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400m 정도 되는 길을 경찰이 2중, 3중으로 인간띠를 만들어 막아섰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새벽부터 지지자 100여 명이 태극기를 들고 몰려들었습니다. 윤상현 의원과 정광용 박사모 회장도 일찌감치 구치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4시 45분, 박 전 대통령이 탄 검은색 승용차가 도착하자 함성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님이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곳곳에서 탄성과 눈물이 터져 나오고 경찰과 가벼운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반대쪽에선 구속을 축하한다며 입소 축하가 적힌 꽃을 들고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충돌은 없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들어간 뒤에도 지지자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오후 들어선 친박단체 회원 40여 명이 구치소 앞에서 빗속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진실은!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은 모처럼 한산했습니다.
몇몇 지지자들이 응원 메시지가 적힌 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사모 등 친박 단체들은 내일 오후 대한문과 시청광장에서 박 전 대통령 구속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오늘 목포신항에 도착해서 반잠수선 위에 누워있는 세월호의 선체 조사를 위해서 아주 가까이서 촬영한 영상을 저희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잠시 뒤에 보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가 오늘 낮 목포 신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참사가 발생한 지 1080일 만에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정우선 기자. 네, 목포 신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세월호가 항구에 들어온 지 7시간 정도 됐네요.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낮 1시쯤이었죠. 세월호가 드디어 목포 신항 항구의 모습을 드러내자 여기저기 녹슬고 망가진 세월호의 외관에 이곳 현장에는 탄식이 이어졌습니다. 세월호는 현재 배 밑바닥이 항구 쪽을 향해서 누워 있습니다. 세월호는 오늘 아침 7시 동거차도 인근 해역에서 마지막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105km 바닷길을 달려 오후 1시쯤 목포 신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남은 작업은 세월호를 육상에 안전하게 거치하는 겁니다. 특히 무릎 높이까지 쌓인 갑판 위 펄엔 유해나 유류품이 있을 수 있어 따로 보관하는 작업 등이 진행됩니다. 이후 특수 대형 운반 장비, 모듈 트랜스포터 456대를 동원해 부두로 옮기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세월호는 90도로 방향을 틀어 선미 쪽으로 다시 접안한 뒤 부두로 옮겨 최종적으로 항만과 평행한 방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다음 달 6일쯤 육상 거치가 끝나면 10일쯤 미수습자 수색과 수습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수습자 수습과 관련해 선체조사위원회는 선체를 절단하는 방식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또 선체 수색에 앞서 산업용 내시경을 투입해 내부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유해 유실 방지 대책부터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신항에서 SBS 정호선입니다. 좁은 항로와 빠른 물살 때문에 세월호의 마지막 항해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SBS 취재진이 세월호의 마지막 뱃길을 처음부터 따라가 봤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선 화이트 마리노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꼭 돌아오라며 미수습자 가족들이 탄 배가 뒤를 따릅니다. 혹시 있을 돌발 변수에 대비해 경비함 5척도 호위에 나섭니다. 잠시 뒤 세월호는 3년 만에 침몰 현장 맹골수도 해역을 벗어납니다. 시속 18km의 비교적 빠른 속도로 항해하길 2시간 반. 뱃길을 안내하는 도선사 2명을 태우기 위해 배가 잠시 멈춥니다. 협수로고 조류 유속이 강하기 때문에 또 화이트 마린 선장님이 초행길이고 강제로 도선사 승선해서 길을 안내해야 되는 겁니다. 시하도 해역에 이르자 안전을 위해 속도를 시속 7에서 8km로 낮춥니다. 조류도 세고 아주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선상들이 평상시에도 항시 여기 조심해서 다니는 곳입니다. 가사도와 율도 등을 지나 여정의 90%에 이른 지점. 섬과 육지 사이가 600m밖에 되지 않는 좁은 항로에 접어듭니다. 세월호는 마주오던 큰 선박이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조심스럽게 다시 움직입니다. 목포 신항까지 8km 남은 지점에 이르자 접안을 도울 예인선이 세월호를 맞이합니다. 세월호의 마지막 항해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미수습자 수습과 침몰 원인 진상 규명을 위한 항해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SBS 심영구입니다. 3년을 바닷속에 있어야 했던 가족이 무트로 돌아오는 날. 미수습자 가족들은 세월호의 마지막 항해를 울고 웃고 기도하며 함께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비바람 부는 새벽. 미수습자 가족들이 탄 작은 배가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선 뒤에 섰습니다. 3년간의 헤어짐을 끝낼 마지막 항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 세월호가 움직입니다. 다윤아, 이제는 집에 가자. 추운데 너무 오래 있게 해서 미안해.
밤잠을 설치며 세월호를 바라보던 동거차도를 지납니다. 바다에 깔렸던 어둠이 걷히면서 가족들의 마음속에도 희망이 빛처럼 퍼져갑니다. 저 배 안에 꼭 우리 9명 위습자가 다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 잔잔한 파도, 조류도 가족들 편입니다. 반잠수선 화이트 마리노가 속도를 냅니다. 예정보다 빨리 도착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드디어 최종 목적지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보여요. UASC. 아우, 저희 정말 여기 오는 거 되게 힘들었어요. 참았던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염없이 항구를 바라보는 가족들. 이들의 슬픔이 전해졌는지 항구에서 기다리는 이들의 눈시울도 뜨거워집니다. 세월호가 저기 보입니다. 머나먼 바다에서 이렇게 가깝게 다가오고 나니 가족들의 그리움도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반잠수선에 실린 세월호를 아주 가까이에서 촬영한 장면입니다. 인양 과정에서 세월호 차량 출입문을 절단한 곳에 자동차와 굴착기가 걸려있는 것이 뚜렷하게 보이죠. 침몰 1080일 만에 무태오른 세월호는 이제 본격적인 선체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SBS가 선체 조사를 위한 근접 촬영 영상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조울성 기자입니다.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선체 곳곳에 금이 쩍쩍 나 있고 표면은 부식돼 허옇게 바랬습니다. 반잠수선 위 바로 앞에서 본 세월호의 모습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곳곳에 작업을 위해 뚫어놓은 구멍들입니다. 한눈에 봐도 유실 방지망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유실 방지망 사이로 비어져 나온 물체들도 보입니다. 선내에서 목포가 빠져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좌연 선미 쪽 차량 출입문이 열린 채 발견돼 절단한 곳입니다. 보시면 저 힌지 보이시죠? 네. 저 힌지 네 군데가 그 잠수사가 들어가서 자른대요. 찌그러진 자동차와 굴착기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저 안에 차들이 엄청 많네. 차량 몇 배 크기의 큰 공간이 뻥 뚫려 있지만 유실 방지 조치는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상태가 더 심각한 건 후미 객실 부분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해저에 닿았던 부분으로 완전히 뭉개져 층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남학생방과 다인실 같은 객실이 있던 곳이지만 그동안 해저에 박혀 있어 수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곳입니다. 현재로서 유해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곳 중 한 곳인데 그대로 다 뚫려 있습니다. 유실방지막이 좀 의미가 없는. 펄 관리도 문제입니다. 세월호에서 흘러나온 펄은 반잠수선 위에 그대로 쏟아져 있고 일부는 포대에 그냥 담아놨습니다. 어느 구역에서 흙먼지를 다 이용을 해줘야 되는지 하나도 안 돼. 이런 펄이 1000톤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유실물이 섞여서 빠져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해수부는 아직 펄 처리 방법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장창두 서울대 명예교수 그리고 조울성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이만큼 가까운 근접 영상은 처음인 것 같은데 먼저 두 분 영상 보신 첫 느낌이 어떠신가요? 세월호가 해저면에 아마 닿으면서 그 충돌로 인해서 선미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부식과 이 부착물 등에 의해서 선체 표면이 많이 상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처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울성 기자는? 네, 이 영상 속의 세월호를 보니까 일단 드는 생각은 이 안에 이 유해와 그리고 증거물이 온전히 그대로 남아있을까 사실 이런 걱정이 좀 앞섰습니다. 네, 유실 걱정이 참 큰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곳이 유실 우려가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첫째는 차량 출입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지난번에 램프 차량 문을 제거하면서 뭉 뚫렸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자동차와 굴삭기가 걸려 있어서 네. 그 해수부에서는 유실이 없을 거다 했는데 오늘 그 영상을 보니까 역시 많이 뚫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유실이 걱정되고요. 그 다음에 객실 쪽이 그 후미 객실이 많이 파손이 돼서 특히 좌현 쪽이에요. 거기에 충돌하면서 해저면과 충돌하면서 아마 창이
그 객실 창이나 또 객실 출입문이 파손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쪽을 통한 유실이 상당히 염려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특히 미수습자 가족들은 아직 수색하지 못한 객실 부분에 유해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현재 조치 상황은 많이 미비해 보여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이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단서가 될 만한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양쪽 프로펠러는 굉장히 온전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방향타가 언론에서 되게 지금까지는 한 5도 내지 10도 꺾였다고 그랬는데 영상을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한 15도 정도는 많이 꺾인 것 같습니다. 더 꺾여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급선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한 단서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세월호는 돌아왔지만 미수습자 수습이나 진상규명 이제 시작인 만큼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전 수학여행을 떠나며 금요일에 돌아오겠다는 인사를 남겼던 단원고 학생들, 그리고 이들을 태운 배는 3년이 지난 금요일에 무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가슴에 묻은 부모들은 아직 동거차도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떠나는 세월호를 내려다보며 아버지가 품에서 꺼낸 건 아들의 학생증입니다. 단원고 2학년 6반 신호성. 저희 애들이 오늘 수학여행 갔다가 한 6시쯤이면 집에들 다 돌아올 시간이죠. 근데 우연치 않게 또 오늘 금요일이고 그렇게 됐네요. 호성이는 국어 선생님이 꿈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꿈을 대신해 어머니는 글을 썼고 책을 냈습니다. 책 이름 금요일엔 돌아오렴입니다. 호성아, 너도 거기서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돼. 엄마도 착하게 살아야 너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책에는 단원고 희생자 13명 부모님의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할 일이 많다. 할 일을 해야 한 달 동안 바닷속에서 외롭게 했던 시간들을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부모들은 사고 현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동거차도를 지난 1년 반 동안 지켰습니다. 아이들의 흔적이 훼손되고 사라질까 걱정됐던 겁니다. 수색 기한 동안 저희들은 여기서 지켜볼 생각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3년 만에 세월호는 그렇게 기다리던 금요일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눈물로 세월호를 맞았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8살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17살 여고 자퇴생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는데 변호사에겐 꿈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영장실질 심사를 위해 경찰서를 나선 17살 A양.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대화로 집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법원은 A양이 미성년자지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태블릿 PC 케이블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A양은 변호인에겐 꿈인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어가 잘 안 돼요. 본인이 현실인지 꿈인지 못하는 거 꿈인 줄 알았는데 이게 현실이었다. A양은 여고 1학년 때인 지난해 7월 학교를 자퇴하기 전 8번이나 무단 결석해 담임교사와 18차례 상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잠만 자고 수업도 안 듣고 경제적인 이유 아니면 부모와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기록은 좀 이제 보였었어요. A양은 중학교 2학년 때는 교실에서 자해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추가 조사 결과 A양이 8살 B양을 데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탈 때 갖고 있던 여행용 가방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홍준표 경남지사가 선출됐습니다. 홍 후보는 좌파 집권을 막는 보수 대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호 4번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 제19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상대로 홍준표 후보의 압승이었습니다. 홍 후보는 지난 26일 전국 책임당원 현장 투표와 그제와 어제 여론조사 결과를 합해 54.15%를 득표했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은 20%를 넘지 못했습니다. 수락연설 일성은 보수 대통합이었습니다. 탄핵의 원인이 되었던 바른정당의 사람들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기다려서 보수 대통합을 하겠습니다. 좌파 후보들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유약한 좌파 정부가 탄생한다면 대한민국이 살아나갈 길이 막막합니다. 감당과 결기를 갖춘 스트롱맨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홍 후보 앞엔 당내 친박 세력을 끌어안으면서도 바른정당 등과 연대를 통해 외연을 넓혀가는 쉽지 않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현재로선 국민의당과의 연대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한 홍 후보는 4선 의원에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지냈습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은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2심 무죄 판결 직후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내일 오전에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당 지도부와 함께 선대위 구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SBS 김정인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선 간단한 소감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우리 당이나 우리 보수 우파 진영에서 지금 위기감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보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5월 9일 날 본선에서 강력한 우파 신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파 신정권 쟁취를 위한 이번 대선의 화두 또 1호 공약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둘러싸고 있는 4강의 지도자들이 스트롱맨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상대하려면 그 사람도 거구들입니다. 거구 국수주의자들인데 그 사람들 상대하려면 같이 강한 지도자가 나가야 상대가 될 겁니다. 보수 진영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후보 단일화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보 단일화를 어느 분하고 하실지 조건은 뭔지 시기는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바른정당이 뛰쳐나간 이유가 탄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핵은 지금 대통령 파면되고 구속까지 되고 끝나버렸어요. 그럼 끝났으면 원인이 없어졌는데 바른정당이 돌아오는 거는 그거는 정치적 도의상 당연한 거지. 바른정당이 돌아오는 게 맞는 얘기다라고 하신 건데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돌아오든 또는 연대를 하든 간에 일단 친박 청산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박 청산 요구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이제 나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나가신 분들이 들어오는 게 그게 순서죠. 조건 내걸고 하는 거는 아주 마이너한 문제죠. 서로 감정만 갖고 싸우다가 보수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려고 하십니까? 이제 진정한 영원한 연대를 위해서는 바른정당보다는 국민의당하고 연대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제가 후보되기 전에 이제 이야기인데 네. 당에서 그걸 국민의당하고는 연대 안 되니까 말씀하지 말라고 아침에 몇 사람이 야단을 쳤어요. 네. 저한테.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야기를 안 할 생각입니다.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을 같이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좀 나은 거 아닌가요? 그분은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고 정책도 저하고 맞는 분입니다. 또 우리가 집권하면 경제정책이나 나라 전체 살리는데 그분만큼 지금 절실히 필요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모시고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세론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세론을 꺾어야 이번 선거에서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꺾을 비책 갖고 계신 거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10년 전에 노무현 정권 당시에 우병우하고 김기춘 역할을 두 사람 합한 역할을 한 게 문재인 후보입니다. 민정수석을 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를 못했고, 비서실장 하면서 대통령 뇌물 먹는 거 그거 어떻게 됐는지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국민들로부터 내가 알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대통령 시기도 되는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정정당당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 이끌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영남권 경선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3연승입니다. 결선 투표 없는 본선 직행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한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서 치러진 영남권 경선에서 압승했습니다. 문 후보는 총 유효 투표수 19만 8,500여 표 가운데 12만 8,400여 표를 얻어 64.7%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18.5%, 안희정 후보는 16.6%였고 최성 후보는 0.2%에 그쳤습니다. 문 후보의 호남, 충청, 영남 누적 득표율은 59%로 오르며 본선 직행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문재인이 대세다! 영남이 뒤비졌다! 역사가 바뀐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재명 후보는 처음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박근혜가 사면 없이 제대로 처벌받는 것만이 적폐청산이자 공정국가 출발입니다. 안 후보는 누적 득표율에선 2위를 지켰지만 문 후보와 격차는 더 벌어지며 결선 투표 진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신보와 보수의 진영의 논리를 뛰어넘자는 좌리정의 주장은 단순한 정치 궁합이 아닙니다. 이제 남은 경선은 단 한 차례뿐. 오늘 마지막 ARS 투표도 사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문 후보가 과반 득표를 유지해 본선으로 직행할지 아니면 1, 2위 간 결선 투표가 치러질지는 사흘 뒤 서울에서 열리는 수도권 강원 제주 경선에서 결정됩니다. SBS 한정원입니다. 각 당 대선 후보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후보 간 연대인데 후보들이 정립돼서 문재인 대 안철수 이 양강 구도가 형성이 되면은 접전이 벌어질 거란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정치부 김정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양자 구도에서 접전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28일 조사한 결과인데요. 네. 가상 양자 대결에서 문재인 후보 41.7, 안철수 후보 39.3%로 초박빙이었습니다. 오자구도 때를 보면 문재인 36.8, 안철수 25.7%로 안 후보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도 안 후보가 지난주보다 9%포인트 상승을 했거든요. 네. 오자구도를 보면 문재인 후보와의 격차 11%포인트 정도입니다. 이런 변화의 요인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중도 성향의 안희정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한테 밀리면서 이 안철수 후보가 그 덕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안희정 후보가 탈락할 경우에 지지층이 문재인 후보보다는 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더 많이 옮겨갈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 안 후보의 상승폭이 이 안희정 후보의 하락폭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층의 일부가 안철수 후보 쪽으로 옮겨갔다 이런 추정도 좀 가능합니다. 자, 문재인 안철수 양자 대결 구도가 된다면 지난번 총선 때처럼 호남에서의 그 대결 이게 관심사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호남 오자 대결 조사를 보실 텐데요. 네. 문재인 44.1, 안철수 37.7%로 어느 정도 팽팽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 호남은 역대 대선에서 늘 이 승산 있는 쪽을 밀어주는 이른바 전략적인 선택을 해왔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호남 표심이 양분될지 이것도 하나의 관심 포인트입니다. 뭐 관건은 이 양자 구도가 실제로 현실화할 거냐 이거 아니겠어요? 안철수 후보가 어제 좀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네. 결국 국민들이 선택해 줄 것이다. 뭐 단일화를 원하는 국민들이 많으면 할 수도 있는데 설령 인위적인 단일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보수 후보들의 승산이 없으면 중도 또는 중도는 물론 이 보수적인 유권자들도 결국엔 자신을 선택할 거다. 이제 그런 말인데요. 근데 그런 양강구도 성립을 하려면 이 보수 후보들의 지지율이 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실제 뭐 그렇게 될지는 좀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말레이시아에서 살해된 김정남의 시신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송환됐습니다. 용의자들도 북한으로 돌아가면서 사건은 결국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베이징 편상욱 특파원입니다. 두꺼운 비닐에 쌓인 김정남의 관이 콜라룸푸르 공항에서 말레이시아 항공 비행기에 실립니다. 같은 비행기에 김정남 살해 용의자로 지목된 현광성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과 고려항공 직원 김욱일도 탑승했습니다. 오늘 새벽 베이징에 도착한 일행은 오후엔 중국 국제항공편에 김정남의 관을 싣고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那么根据国际惯例，并从人道主义出发，中方为遗体过境提供了必要的协助。 김정남은 지난달 13일 콜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영화 같은 방식으로 살해된 지 한 달 반 만에 결국 주검으로 북한에 돌아갔습니다. 북한은 말레이시아와 협상에서 끝까지 피살자가 김철이라며 아내 리영이가 시신 인도를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자국 인질 석방을 위해 북한의 억지 주장을 결국 수용했습니다. The autopsy process has been completed and the body has been returned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s per the family's request. 말레이시아가 배후 규명과 주범 처벌 대신에 외교적 봉합을 선택하면서 김정남 암살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사옥입니다.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을 받는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통화 내용을 단독 보도한 SBS 보도국 시민사회부 김정우 기자가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김 기자는 박채윤 씨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받은 안 전 수석이 아내로부터 점수를 많이 땄다고 말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을 단독 보도했고 박 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평창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인 세계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권이 모레 개막합니다. 우리 대표팀은 올림픽 링크에서 북한을 꺾고 첫 우승을 차지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영렬 기자입니다. 학교와 실업팀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방과 후 빙판을 누비고 피아노를 치던 손으로 스틱을 잡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평창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는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 선수들이 10개월 뒤 꿈의 무대가 될 관동 하키센터에서 구슬땀을 흘립니다. 영국과 네덜란드 등 6팀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에서 우리 팀의 목표는 우승입니다. 현재 세계 랭킹이 23위인데 정상에 오르면 10위권으로 도약도 가능합니다. 최근 기량이 급성장하며 지난달 아시안게임에선 처음으로 중국을 꺾는 등 분위기도 좋습니다. 중국전 이김으로써 저희가 조금 자신감이 많이 올라온 상태여서 무조건 우승한다는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열릴 남북 대결에 대한 각오도 남다릅니다. 지난 2003년 첫 남북 대결에서 10대 0으로 진 뒤 4연패를 당했던 대표팀은 지난해 세계 선수권에서 첫 승을 거뒀습니다. 크게 부담감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올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창올림픽 첫 승의 꿈을 꾸고 있는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올림픽 링크에서 남북 대결 승리와 세계 선수권 첫 우승의 희망도 키우고 있습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2026년 월드컵부터 본선 출전국이 48개로 확대되면서 아시아 대륙 출전권이 8장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제축구연맹이 발표한 출전권 배분안에 따르면 아시아는 현행 4.5장에서 3.5장이 늘어난 8장을 받게 됩니다. 유럽이 16장으로 가장 많고 아프리카도 9장으로 4장이 늘었습니다. 북중미와 남미는 6장씩 배분됐고 플레이오프를 통해 2장이 결정됩니다. 이 배분안은 오는 5월 피파 평의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미국 PGA 투어 쉘 휴스턴 오픈 첫날 강성훈이 선두와 한타차 단독 2위에 오르며 생애 첫 승의 희망을 키웠습니다. 우승하면 마스터스 출전권까지였습니다.
앞두고 오늘 강원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질 만큼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 지역은 내일까지 최고 10cm 이상의 큰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궂은 날씨에 대비하셔야겠는데요. 내일 동쪽 지방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고 서울을 포함한 내륙 지방은 낮부터 늦은 오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서쪽 지방은 다시 맑아지겠지만 찬바람이 강해져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공기가 깨끗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남 내륙 지역은 우박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는 동해안 지방만 비가 내리다 낮에 그치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는 조금 더 따스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영어의 몸 그리고 머그샷이라는 표현이 검색어 순위에 올랐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 용어들이 대통령이라는 단어와 함께 관심을 모았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편집회의에서는 사상 세 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부끄럽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